2015년 2월 어느 추운 밤,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기어갔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지만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소리를 내도, 조금만 빛이 보여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강을 건너며 뒤에 남겨두고 온 것은 집 한 채와 살림살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 우리의 과거 전체를 버리고 왔습니다. 고향도, 친척들도, 아버지의 무덤도.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는 함경도, 그 중에서도 변두리 수남구역의 낡은 단층집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 위해 우리 가족이 무엇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25살이었고 청진의 한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기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마저도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우리는 공장에 출근해서 생활총화자합의판 모임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사소한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오시는 화면에서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수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이건 살아남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나오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쥐도 안 먹을 것 같은 강냉 이옥수수 몇 킬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진 수남시장에서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비누, 과자, 옷까지. 그걸 팔아서 번 돈으로 쌀을 사고 강냉이를 사서 우리는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여동생 은혜는 그때 21살이었는데 원래는 청진교원대학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당에 바칠 돈도 없고 줄도 없어서 대학은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북한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전기가 없었거든요. 메뉴는 거의 매일 같았습니다. 강냉이죽에 소금, 가끔 운이 좋으면 배추김치 몇 조각. 고기는 명절에나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내일도 오늘처럼 어떻게든 버텨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2013년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던 중 중국 동포를 통해 DVD 한 장을 구해 오셨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중국 드라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창문을 두꺼운 담요로 가리고 작은 DVD 플레이어에 이어폰을 꽂아 3명이 돌아가며 한쪽 귀에만 끼고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요. 화면 속 중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말이죠. 부엌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개한테도 고기를 주더군요. 저건 거짓말이겠지. 중국도 우리처럼 가난할 텐데. 여동생 은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연출된 선전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놈들 밑에서 굶주리고 있으며 우리만이 수령님의 은덕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그 모든 말들이 과연 진실일까? 공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은 쌀이 흔해서 길바닥에 쌀알이 떨어져 있대. 중국만 가도 북한보다 100배는 잘 산대.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USB 보신 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듣고 보위부비밀 경찰에 신고하면 그 즉시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속삭이듯이 주변을 살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은혜야. 엄마가 죽기 전에 너희 둘만은 배불리 밥 먹는 거 한번 보고 싶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50평생을 사신 어머니의 소원이 고작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 거라니. 그것조차 이루어줄 수 없는 이 땅이, 이 체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 담을 넘으면, 강을 건너면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걸까? 탈북. 그 위험한 단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진 밤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건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동생 은혜가 보안서 경찰서에 끌려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시장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사실 단속원들도 다 뇌물받고 눈 감아주는데 하필 그날 새로 부임한 보안원이 실적을 올리려고 은혜를 잡아간 겁니다. 어머니와 제가 달려갔을 때 은혜는 벌써 얻어맞아서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 반동 분자가 중국 물건 팔아서 우리 체제를 좀먹게 하려고. 그 보안원의 폭언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모아둔 돈 전부를, 그러니까 300위안 중국 돈으로 약 5만 원을 줘서 은혜를 풀려나게 했습니다. 석 달치 생활비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어두운 집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혜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누군가는 정치 범수용소에 가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거라는 걸. 그때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알게 된 형 하나가 탈북 브로커와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 형을 통해 저는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3,000위안씩. 중국까지만 데려다 줄게.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해야 돼. 브로커의 조건이었습니다. 9,000위안. 우리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훔칠 수 있는 건 훔치고 어머니는 장사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은혜도 중국 물건을 몰래 나르는 위험한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6달이 걸렸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알면 그 사람 전체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고 우리 계획이 새어나갈 위험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있던 물건들도 조금씩 처분했습니다. 갑자기 다 팔면 의심받을까봐 한두 달에 걸쳐서 천천히요.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이불, 냄비. 우리의 삶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2015년 2월 초 드디어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수남구역 끝 폐공장 앞으로 나와. 짐은 최소한으로. 눈에 띄면 안 돼. 그날까지 딱 열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공장에 나가는 척하고 어머니와 은혜는 시장에 나가는 척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다녀올게요. 자유로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게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그것마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공장에 갔고 어머니와 은혜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마음은 미칠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우리는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껴두신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우리 잘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거 보고 올게요.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10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옷에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가방 안에는 중국 돈 조금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을 몰래 넣었습니다. 폐공장 앞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따라와. 소리 내지 마. 우리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5명이 그날 밤 강을 건너기로 한 겁니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넘어질까봐 서로의 옷자락을 잡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자정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폭은 대략 200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봐. 중국이야. 저 불빛들 보이지? 저기까지만 가면 돼.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경 철조망과 순찰병들입니다. 순찰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내가 신호하면 그때 뛰는 거야. 절대 소리 내지 마. 소리 나면 우리 다 죽어.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모두 떨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감히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순찰병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 밑 구멍을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드득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순찰병의 목소리였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고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은혜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어머니와 은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리고 달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에 박히는 소리, 순찰병들의 고함 소리, 우리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자마자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우리를 다그쳤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전하지 않아. 빨리 움직여야 해.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브로커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중국 동포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고 내일 밤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야.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중국 공안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야. 브로커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헛강 같은 곳에 숨었습니다. 차갑고 습했지만 안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숨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브로커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길림성의 한 농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잠깐씩 밖에 나와 바람을 쐴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 할머니는 조선족이었는데 우리에게 밥을 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했지만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추위에 폐렴이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약을 사다 주셨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가서 병원 가요. 거기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가는 루트를 찾았어. 하지만 1인당 5천 위안이 더 필요해. 중국에서 베트남, 거기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거야. 15,000 위안. 우리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하기로 한 겁니다. 잡히면 북송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달 동안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중국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경찰에게 잡힐까봐 떨면서. 주인은 제 약점을 알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마침내 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우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에서의 5달.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중국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고 이미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중국 신분증을 들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베트남 국경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버스로 달렸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 신분증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준 뇌물이 통했는지 우리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할게. 라오스까지 가는 거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베트남에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10여 명의 탈북자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10시간을 버텼습니다. 숨이 막히고 더웠지만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된 겁니다. 우리는 라오스 이민국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좁은 방에 3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구출을 요청해야 해. 그러면 태국으로 보내줘. 먼저 온 탈북자가 알려줬습니다. 열흘을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밥은 하루에 한 번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한국 가요.
거기 가면 병원 갈 수 있어요. 저와 은혜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를 태국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태국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 경찰이 호송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태국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우리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보위부 간첩이 아닌지 진짜 탈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용소는 감옥 같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희망.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이후, 국경을 넘던 그날 밤의 공포, 중국에서의 숨어 살기. 모든 것을. 2015년 9월 15일, 드디어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7개월. 북한에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2015년 9월 16일 오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통일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본 한국의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자동차들, 환하게 켜진 가로등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의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정착금을 받는 방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거였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만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폐렴이 꽤 심했어요. 치료를 받으며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거냐? 건강보험이 있다는 것,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은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겁니다. 북한에서는 돈도 없고 줄도 없어서 포기했던 그 꿈을요. 저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을 처음 받던 날, 그 돈으로 어머니와 은혜에게 옷을 사드렸습니다. 마음껏 고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가끔 차별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며? 빨갱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은혜의 학교 선생님은 방과 후에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은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저도 기술을 배워 더 좋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 그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게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갖 고통을 견디고 가족이 함께 버텨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에,